예, 2차 시합시다. 고전 명작 읽기 13주는 발자크의 고려 영감을 읽고 있죠. 1차 시에는 고려 영감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풍속도, 그다음에 작가의 정기적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영감의 줄거리도 이야기했고 주제의식도 웬만큼 살폈죠. 2차 시에는 이제 그 주제의식을 좀 더 확장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시 그 첫 화면에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또 이렇게 쫙 내가 깔아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1차 시에서 고려 영감이 그 제면업으로 그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을 두 딸이 귀족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 있잖아요. 맹목적인 어떤 사랑인데 두 딸을. 그런데 이제 그 두 딸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얼마 남아있지 않을 돈까지 다 뜯어내고, 그리고 어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다가 죽었어도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은 그 두 딸의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두 딸은 왜 그랬을까? 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생각이 났어요. 아주 비슷해요. 자,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비슷해질 거예요. 왜 내가 우리 고려 영감을 읽어가는 2차 시에 이 13주 고전 명작 읽기 13주 2차 시에 왜 또 느닷없이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겠습니다. 자, 뒷장 봅시다. 전설적인 영국의 왕,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희곡 리어 왕은 희곡 리어 왕의 주인공이 리어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예, 브리튼의 왕 리어가 두 딸에게 배신당한 뒤에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막내딸을 잃고, 이 딸이 셋이 있었어요. 숨을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비극으로 꼽히는 게 이 리어 왕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내가 뒤에 적어놨어요. 자, 브리턴의 왕 리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영감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딸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딸 셋을.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 영토를 세 딸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자신의 이제 예생을 좀 느긋하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 셋을 불러들여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신의 그 생각을 밝히고 왕국을 이제 3분의 2씩 나눠서 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감님이 그냥 물어봤을 거예요, 내 생각에. 별 생각 없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라고. 근데 이제 큰 딸과 둘째 딸은 그 이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더 좋은 땅을 이제 그 물려받으려고, 뭐 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어서 이 리어가 첫째 딸, 둘째 딸의 그 아첨하는 말에 이제 흐뭇해해요. 이제 막내딸 코딜리아. 코딜리아도 뭐, 그 말, 그 늙은 아빠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뭐, 그 언니들처럼 그렇게 해도 될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딜리아는 정직하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어, 아빠 나도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아이를 또 생길 것인데,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또 잘 돌봐야 되고 그러는데 언니들처럼 영원히 내가 아빠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대답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남편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큰 언니가 작은 언니처럼 아빠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이제 화를 버럭 내면서 어,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너는 내 왕국을 너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럽니다. 이 영감님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고려 영감하고는 좀 다르죠. 하여튼 이 리어 영감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왕국은 거짓된 고백과 아첨으로 그의 환심을 산 큰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에게 딱 분할돼요. 근데 이 이제 이 두 딸은 또 이제 그 나머지를 또 서로 완전히 차지하려고 이제 그 전쟁을 벌여요. 예. 그런데 이제 코딜리아는 이제 프랑스 왕이 참 참한 여인이로다 하고 자신의 아내를 삼아서 코딜리아는 이제 브리튼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의 이제 이 두 딸, 큰 딸과 둘째 딸이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리오는 자신의 딸과 사위에 의해서 그나마도 이제 그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냥 쫓겨나요. 폭풍우 속으로 아예 쫓겨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프랑스 왕비가 된 코딜리아가 남편 프랑스 왕에게 호소를 해서 이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너릴과 리건의 연합군과 일전을 벌이죠.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전투에 패합니다. 그래서 코딜리어와 리어는 포로가 되는데 그 잠시 유리창을 닫고 올게요. 문을 조금 더워서 열어놨더니 예, 창문을 조금 열어뒀더니 그 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면서 소리가 시끄럽군요. 예. 하여튼 프랑스 군대가 전투에 패해서 코딜리어와 리어는 포로가 됩니다. 코딜리어는 이제 막내딸이죠. 리어는 왕이고 본래의 아버지. 예. 근데 리어의 신하인 백작 켄트와 글로스터 백작의 아들 에드거의 활약으로 코너릴과 리건의 음모가 또 드러나고 사태가 평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된 그래서 교수형 위기에 놓인 코딜리아와 리어를 구하러 전령이 달려가지만 한 발 늦어서 코딜리아는 죽고 말았다. 자, 근데 압축을 해놓으니까 좀 약간 헷갈리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프랑스 군대가 이제 영국에 상륙했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코딜리아가 프랑스 군대를 데리고 근데 전투에 패합니다. 그래서 코딜리아도 이제 포로가 되고 아버지 리어도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제 리어의 신하였던 백작 켄트, 그다음에 글로스터 백작의 아들 에드거 이들이 또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이제 커널과 리건을 또 이제 그 공격하고 그 사태가 평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코딜리아하고 리어는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교수형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딜리아와 리어를 구하러 전령이 달려가죠 이제. 예? 예. 백작 켄트와 글로스터 백작의 아들 에드거가 이제 그 리어 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 사태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하러 갔지만 한 발 늦어가지고 코딜리아는 죽고 말아요.
리어 왕은 이제 죽지 않고, 그래서 리어 왕은 코딜리어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다가 뒤이어 숨을 거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섹스피어의 리어 왕의 대강의 줄거리를 봤잖아요. 이 늙은 이 지혜가 부족한 그런, 그러니까 이 리어 왕이 고려 고려 영감과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영감은 두 딸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쳤죠. 리어 왕은 좀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 고려 영감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두 딸에게 두 딸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어서 전 재산을 다 이제 줘서 지참금으로 줘서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신분 상승을 하게는 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 두 딸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돈마저 다 뜯어가고 병원에 누워있고 죽었어도 뜯어보지도 않고 장례식에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고 내가 자꾸 1차 시험 왜 그랬을까라고 자주 물었죠. 내 생각은 그러니까 리어 왕은 굉장히 좀 어리석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어서 결국은 이 지혜로운 막내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첨하는 딸,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그 교원 영색, 응? 예. 그다음에 구밀복검. 이제 그 입에는 꿀이 흐르지만 뱃속에는 이제 검을 차고 있다. 그래서 결국 뒤통수 맞았잖아요. 리오 왕이 쫓아내고. 그래서 막내딸이 이제 프랑스 왕한테 결혼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전투에서 피하고, 결국 이제 그 사태는 이제 평정이 됐지만 결국은 이 코딜리아는 좀 전령이 늦게 가는 바람에 조금 한 발 차이로 늦은 바람에 교수형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그 리어 왕이 이제 시신을 안고 오해하다 죽었다. 그러니까 뒤늦게 어리석은 이 리어 왕은 뒤늦게 코딜리아 막내딸의 진심을 알아본 거고, 첫째 딸, 둘째 딸의 그 구밀복검의 그런 그 아첨하는 인물들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리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 소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려 영감에서, 고려 영감은 이 영감님도 어리석다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딸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두 딸을 귀족 부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건 뭐 아버지의 그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두 딸의 행위를 보면 이 아버지를 또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두 딸에게 돈만 주었지. 돈만 잔뜩 주어서 귀족 부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끔 주었, 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반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 주지 않았던 얘기예요. 내 말의 핵심은. 어? 돈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 딸들에게 주기만 했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라든가, 그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를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드러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당시 19세기 프랑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긴 해요.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발자크의 인간 희극은, 고려 영감이 들어있는 인간 희극은 19세기 프랑스 사회에 충실한 기록이라고 했죠. 그 사회에 대한 탁월한 역사적 증언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인간 희극을 19세기 프랑스 사회에 이 소중한 기록으로, 그리고 작가 발자크를 위대한 리얼리즘 작가로 얘기할 때
주로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시기가 배경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겠죠. 길게 설명했는데 어떤 유형의 사회든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물질적 가치. 먹고 살아야 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에게 또 뭔가를 남겨줘야 되고 이건 이제 누구라도 인간 일반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욕망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특히 이제 산업사회에는 산업사회가 뭡니까? 대량 영국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수공업적인 생산 양식에서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는 물질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통용되는 사회예요. 지금은 이제 그 소비 사회, 뭐 지식 정보 사회, 그다음에 뭐 IA가 뭐 중심이 되는 뭐 4차 혁명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신석기 시대의 그 농업혁명을 이야기하죠. 네. 2차가 바로 이를테면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3차는 이제 정보통신, IT를 기반으로 한. 4차는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 산업사회,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하고, 그걸 대량으로 소비하고, 그러니까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시대는 어쨌든. 물론 빈부격차는 엄청나죠. 그때는 더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그 참상을 보면 뭐 열 몇 시간씩 거의 2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다가 어린 아이들 노동, 그다음에 그 여성의 노동,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도 그다음에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극도로 비위생적이고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산업화 시기에 70년대에 전태일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이제 그 몸에 불을 질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라고 하죠. 70년대 그 노동운동에 이제 맨 앞자리에 있는 전태일 열사, 청계천 그 피복 공장에 그서 일했던 그때 전태일의 그 기록을 보면요. 그때 그야말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했던 그 피복 공장에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10대 후반 시골에서 다 이제 서울로 이렇게 돈 벌러 간 초등학교나 겨우 나와서 그 10대 뭐 중후반 후반 네, 그 여자 그 노동자들이 받았던 하루에 소위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 다방에서 파는 그 커피 한 잔 그때 500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그 기록은 봤어요. 그래서 500원에 불과하다. 뭐 시간당 임금이 500원이었을지 하루 임금이 500원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저임금, 그리고 또 이제 전태일이 말하지 않은 게 있죠. 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착취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예, 다 은폐된 거예요. 예, 그때는 페미니즘 이런 얘기도 없었고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없으면 그 사건을 규정할 수가 없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런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 이제 소위 산업국가로 경제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어찌 보면 임금 착취, 그다음에 성 착취,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정경유착, 권력과의 유착 관계성에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7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제 영국은 19세기 그런 거고요. 물질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이제 사람이 얼마짜리냐고 묻잖아요. 연봉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가치 묻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연봉 얼마짜리. 예.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위치 지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혼의 배우자로도 일단 우선적인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이고, 예. 산업사회가 물적 가치가 지배적 가치로 동행되는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정복고와 7월 왕정을 주 대상으로 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탁월한 기록을 통하는 이 인간 희극이 물질적 가치관에 지배되는 세상을 표상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또 내가 여러 번 지금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 희극은 왜 인간 희극입니까? 인간 희극 90여 편 중에서 고려 영감이 대표작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희극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모금만 할게요. 계속했더니 목이 좀 마릅니다. 발작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고려 영감은 인간극, 인간 희극 전체의 물질 반응의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 고려 영감의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했던 그런 태도를 늘 계속 질문하면서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고려 영감이 두 딸에게 물질적인 어떤 지원, 이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가치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나는 이를테면 어떤 도전 정신주의, 그러니까 그 서정주의 시 중에서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등을 보며, 여러분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등은 이제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죠. 광주에 있고 화순 담에 이렇게 좀 걸쳐 있는데, 일단 광주에서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시를 보면 다 내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주된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이 이제 이 집을 힘들게 할 때 지아비는 지어미를 바라보고 지어미는 지아비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 쑥구렁이와 같은 이 가난으로부터의 어떤 그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주의적 시예요. 나는 이 시를 읽고 공부를 할 때마다 강의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론 서정주는 또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되는 자화상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지요. 서정주는 나중에 이제 친일 작가고 또 해방 대선에 이제 어떤 권력에 빌붙었던 그런 그 부정적인 행적을 남긴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성장기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종은 아니고 마름이었어요. 마름. 근데 마름은 또 그 지주하고 관계에서 보면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분이 미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그 무등을 보며라고 하는 시에서 어, 가난하고 힘들어도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정신주의적 시의 본래 의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서정주가 개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은 내가 비판적으로 봐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가난은 한간 남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난은 한간 남루에 지나지 않는, 남루는 이제 헐벗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은 한간 남루가 아니에요. 물론 그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가난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하나의 징벌이다. 내가 그렇게 글도 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은 한간 남루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하나의 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이 고전 소설 문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 새 속에서의 그런 그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김만중의 구운몽이거든요. 근데 그 구운몽의 근원설화가 조신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신의 꿈, 몽자가. 근데 이제 그 조신몽은
작자가 미상에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 조신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주제가 똑같아요. 구운몽과 세속에서의 그런 어떤 삶의 추구는 헛되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조신몽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신이라고 하는 젊은 승려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명주 태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강릉시장 그러니까 명주 태수 김훈의 딸이 그 조신이 젊은 승려 조신이 있는 절로 춘천 어디였겠죠. 이렇게 이제 그 불공을 들이러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 엿보면서 그 아까 그 1차 시에 단테의 이탈리아 대문호 단테의 마음속의 연인 베아트리체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 조신이 젊은 승려 조신이 그 명주 태숙 기문의 딸을 보면서 연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오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앞에 앉아서 그 원망도 하고 또 그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꿈속의 꿈, 몽중몽인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 여인이 꿈속에도 그리던 베아트리체가 그, 그 찾아와요, 꿈속에. 그래서 스님, 나도 사실은 스님을 사랑했었어.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 조신의 모식이죠. 예,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도 서른 낳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 서너 아이들을 데리고 앞세워서 집집마다 이제 그 유리 걸식 집집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다면 동량을 얻어서 겨우 이제 굶주림을 면하는 그런 신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게 서정주의 무등을 봄이라고 하는 시를 비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가난은 한간 남루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신몽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가족들은 이제 그 아들 하나는 굶어서 죽어서 길가에서 이제 이렇게 돌무덤으로 묻어놓고 그다음에 딸 아이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다가 그 개한테 물려서 이제 피를 흘리고 울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신의 그 부인이 조신에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면 더 힘드니까 서로 나눠져서 각자 살 길을 찾읍시다 하고 헤어져요. 이게 조신몽의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세속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나는 늘 그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를 이렇게 쭉 조신몽까지 연결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다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가난은 한간 남루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징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저열하고 가치가 덜하고 어떤 정신의 고향, 뭐 학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뭐 이를테면 올바르고 참되고 가치 있는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둘이 같이 가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무슨 문화예술입니까? 가당치가 않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무슨 공동체의 손이고 타인에 대한 어떤 이타심이고 이건 다 헛소리,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개소리 했던 것은 취소합니다. 그런데 수업인데 취소. 자, 어쨌든 다시 고려 영감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산업사회 초기고 그래서 물질적 가치가 상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신주의라고 하죠. 숭배. 어떤 물질을 신처럼 신에 위치해 놓고 숭배하는 거 물신숭배. 뭐 금전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얻을 것 없다. 사랑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프랑스 사회, 유럽 사회가
그 삶이 잘 재현되고 있는 게 고려 영감, 인간 희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물질적 이해관계에 무관심하거나 초연한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법정 스님,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님은 암투병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고려 영감, 자꾸 고려 영감. 법정 스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잖아요. 돌아가셨죠. 법정 스님의 대표작은 뭡니까? 무소유. 늘 강조했던 게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은 헛되고 그 추구할 가치가 아니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고, 그다음에 유언으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책을 대면 계속 출판하지 말고 다 없애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존경을 받죠. 그런데 나는 비판적으로 봐요. 뭐냐면 그 스님은 혼자 몸이잖아요. 혼자 몸. 가장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항상 기쁘고 행복에 가득 찬 건 아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뭔가 어, 뒤집어져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안정된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식사와 의복을 챙겨야 되는,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끊임없는 화수분처럼 이렇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은 그래요. 물론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의 어떤 강조는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법정 스님은 혼자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소유의 강조를 절대 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그게 별로 마땅치 않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세속의 인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가족이 없는 혼자 몸이라 하더라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저한 정신주의적 강조는 나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물질의 추구도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떤 균형 상태, 평형 상태를 잘 유지할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남녀관계의 양상도 황금 만능사회 왜곡된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1차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귀족 부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사회 경제의 지위를 단번에 이렇게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왜곡된 어떤 욕구의 시대가 19세기 프랑스 사회, 유럽 사회 하나의 현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봅시다. 고려의 이 드라마 역시 그 핵심의 금전 문제가 그렇죠. 고려 영감이 신속히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을 잘 이용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어느 면에서 그 사회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건 없겠죠. 다만 그의 비극은 막대한 부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 네. 그러니까 관리는 못했습니까? 이제 그냥 다 그 두 딸에게만 다 아낌없이 준 거죠. 예, 명목적인 거. 예, 그래서 라스티냐크도 사실은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의 슬픈 자화상. 그러니까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제 법학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공부와 사랑을 다 이제 성취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프랑스 사회, 파리 사회의 그 귀족 사회의 그런 물질적 풍요와 대비되는 자신의 어떤 가난, 그리고 공부를 해서 언제 입신양명할지 암담한 그런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 그래서 결국은 귀족 부인과 만나겠다고 찾고 이렇게 살롱에 드나들게 되는 이런 소위 타락한,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면모,
이것이 바로 물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고려의 두 딸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그들은 아버지를 돈을 그야말로 약탈해오는 그런 대상으로만 삼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주 그 극단적인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겠어요? 하긴 있을 수도 있죠. 현실에서 보면 이제 뭐 가족 간에 뭐 돈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또 부부가 뭐 거액의 보험을 넣어놨다가 뭐 이런저런 해서 부부를 살해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그런 일이 뭐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고려 영감의 시대적 배경, 19세기 초반은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제정의 몰락, 그리고 왕정 복고기에 프랑스 파리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뒷골목에 허름한 하숙집 복회를 여관에 기가하는 인물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 놓인, 스스로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여러 종류의 말과도 같은, 그런 그런 어, 상태에, 이거 조금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내가 좀 급한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일단 좀 끊었다가 뒷부분 연결해서 편집을 해야 되겠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고전 명작 읽기 13주 2차 시를 한 40분 정도 하다가 잠시 끊었습니다. 받아야 될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끊었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한 10분 이제 또 마무리를 해서 두 개를 편집해서 2차 시 한 50분 정도 여러분에게 또 볼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명작 읽기 13주 2차 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려 영감의 주제를 확장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그 프랑스 대혁명의 발화 지점, 와이스트의 감옥 보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 영감의 그 시대적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은 고려 영감의 소설 고려 영감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그 장기판 위에 놓인, 스스로는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여러 종류의 말과도 같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뭡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스스로 이를테면 거대한 장기판 위에 놓인 그런 여러 종류의 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려 영감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그 시발입니다. 분노한 민중은 거대한 왕권의 성이자 왕의 자의적인 그런 둥지를 상징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점령합니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총재 정부 때문에 정치적 경제 혼란이 더욱 심각해졌죠. 이걸 알게 된 나폴레옹은 이제 또 몰래 또 프랑스로 들어와서 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죠.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제정의 몰락, 그리고 왕정 복국이 대혼란의 시대죠. 대혼란의 시대. 그리고 물신주의가 팽배했던 자본주의의 그런 그 발전 단계에 있던 시대. 이런 시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려 영감은 1793년 급진파인 그 자코뱅, 이제 그 혁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코뱅 독재 시대에 정치적으로 기민하게 적응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도 이렇게 그 혼란을 틈타서 누군가는 그 부를 또 축적하고 그러거든요. 고려 영감도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면업자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밀을 이제 밀가루로 이렇게, 그리고 또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혼란기에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업자 있죠. 만들고 뭐 공급하고, 그러니까 막대한 이제 부를 그때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딸을 백작과 남작에게 시집 보내서 신분 상승을 꾀하고, 그러나 노인이 돈 한 푼 없이 죽어가자 딸들은 임종도 하러 오지 않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사치화양 음모와 계략의 판치는 파리의 사교계는 고려 영감의 재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렸죠. 이건 두 딸이 그런 거예요. 두 딸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토론 주제라고 내가 붙여놨는데, 이건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해볼 만한 내용이고, 지금 시간은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그 JTBC에서 한참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을 지금 캡처해서 또 이렇게 토론 주제들라고 딱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건대 고려 영감의 주제와 비슷하죠. 오직 그 출세와 물질적 그런 그 부의 획득만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세속의 시대, 욕망의 시대와 매우 그 비슷한 어떤 주제가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대개 2학년입니까? 우리 고전 명작 읽기 수강 신청을 하는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생 시절 초등학교 상급반, 네, 어쨌든 뭐 중학교 저쪽 예, 시절에 스카이캐슬이 한참 인기리 방영됐고,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 여자의 예서, 그 다음에 3대째 의사를 만들려는 예서 엄마, 눈물겨운 명모 삼천주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제 토론 주제라고 내가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부모의 욕망과 나의 바람을 일치하는가. 일치하면 좋겠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나의 바람과 능력을 넘어서는 부모의 욕망은 비난받을 만한가.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진정한 혹은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주제들을 우리가 그 토론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뭐 이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한 3, 4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족의 발견, 가족의 두 얼굴, 이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고려 영감도 그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풍속도이면서 고려 영감 한 가족의 그 두 딸과 그 아버지와의 그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서로 욕망의 불일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란 도대체 뭐냐, 가족의 두 얼굴,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 테라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책들에 이제 가지고 약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결국 또 그 꼰대 잔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좋은 말 골라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써서. 이건 또 스스로 나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와 가족들이 주지 못할 사랑을 해소할, 해소할 기회를 여긴다. 집착. 앞에 이 책들에 이제 내가 읽고, 이 고려 영감 소설의 주제 의식과 연관돼서 이제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일러줄
잔소리가 잔소리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기애는 어떤 슬픔도 이겨내게 한다. 예, 자기애. 부모와의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요. 타인의 감정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고려 영감의 두 딸이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와 존중의 감정을 갖게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우리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어떤 감정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 생활을 위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해서 부정적인 요소나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완화시킬, 중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 책들이. 그리고 이때 필요한 최고의 행동은 감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고려 영감의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졸부였지만 졸부였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가치, 돈 말고도 귀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이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대접을 했죠. 즉, 감사할 줄 몰랐죠.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을 몰랐던 그런 그 행동, 행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고려 영감은 그러니까 다시 한 1, 2분만 정리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시간도 뭐 다 초과했고요. 됐고요. 그래서 고려 영감의 주제는 결국 뭡니까? 그 어떤 속물화된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망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일단 줍니까?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물질적 어떤 그 추구는 그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우리는 제 각각의 몫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사랑, 가난한데 정신적인 사랑, 그 사랑, 아까 그 내가 누누이 빗반쪽으로 읽었던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와 같은,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의 모소유와 같은 그런 사유들을 내가 빗반쪽으로 보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물론 물질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두 사람도 시인과 스님은 결국은 맹목적으로 물적 가치에만 매달리는 삶은 바람직한 삶도 아니요, 곤장할 만한 삶도 아니요, 무가치한 것이다. 또 자칫 잘못하면 폐가망신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자 했을 걸로 나는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물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내 지론이에요. 물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것과 함께 우리가 타인과 가족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관계에서 기본은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이 일단 갖춰질 게 필요해요. 그렇죠? 배를,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가족 간의 어떤 존중과 감사, 사랑은 생겨나지 않아요. 서로 원망과 증오만 커지는 거죠. 폭력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들에게 맨날 차 얻어먹고 밥 얻어먹어 봐요. 그러면 맨날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지나면 나는 소외돼요. 친구들의 그 전화기에서 내 전화번호는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줬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자기가 카드를 내지 않고 내는 척만 하고 두세 번 거듭대 봐요. 내가 그 사람 그 이름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 목록에서 지워요. 그게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그 관계 맺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물질적 어떤 기반이 기초하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들과의 관계 계속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하면서 행복감을 갖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가치의 추구는 정당하고 또 물론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정당한 것이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런 가치가 함께 균형 있게 추구될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그나마 완전한 행복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나마 그 어떤 한쪽으로 이를테면 예,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삶을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해서 고전명자 읽기 13주 고려영감, 고려영감을 읽으면서 주제들을 쭉 확장해서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